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그 동대문 구민, 우리 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과 염건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선생님들 모시고 최근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또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시끄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자녀나 또는 우리의 딸 또는 저의 부인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심지어는 이제 주로 이제 피해자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니들도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 관련된 이제 특강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취지 자체가 구청장님을 포함한 간부님들이 내놓으신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경찰학교나 법무부에 이제 수사를 하시는 수사관들 대상으로 범죄 심리나 범죄 수사를 주로 강의하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너무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현직 그 범죄학자나 범죄 수사학자로서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내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건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형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하거나 또는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교환을 보시면서 할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 그 성 관련된 용어에서요, 좀 우리 구민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가 주제이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어떤 개념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그 맨 처음에 보시면 이 성희롱하고 성폭력이란 두 가지 개념이 보이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일단 선생님들 그 성희롱이라는 거는 이성인 또는 요즘 동성도 해당돼요. 이성인 또는 동성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성적인 굴욕감이나 모멸감, 인격적인 자괴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언행을 전부 다 여기 보시는 성희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일상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놀리시는 경우, 특히 이성을 있잖아요.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를 대상으로 뭐 살이 쪘다고 얘기한다던가 성희롱 돼요. 또 얼굴이 크다고 한다던가, 제가 좀 얼굴이 큰 케이스인데 저도 성희롱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뭐 키가 작다던가 이런 식으로 신체 사이즈나 신체 모양을 가지고 이성 간에 좀 자기는 농담이나 약간 놀리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같은 경우는 여기 선생님들 이게 용어가 혼동이 되고 있는데요. 성희롱과 다르게 성폭력과 성범죄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간단하실 겁니다. 무슨 같은 개념이냐? 성범죄를 좀 완만하게 표현하는 게 성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용어를 원래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성범죄라고 하면 좀 용어가 세다는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 성범죄라고 얘기하는 게 편한 사람이긴 한데 이건 너무 용어가 강력하다. 그래서 이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좀 완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공무원 영역 있잖아요. 공적 영역이나 사회복지 영역, 의료보건 영역에서는 성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비 음모범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예비자로서 좀 낙인될 수 있다, 이런 반발이 좀 있어서 최근에는 성범죄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좀 완화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성폭력과 성범죄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성희롱 같은 경우는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은 일부 있지만 성희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거나 또는 이제 그 노동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아시잖아요. 거기서 뭐 처벌을 요구하는 이런 식의 좀 약간 경미한 쪽으로 가는 게 성희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성비행이라는 개념이 보이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좀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비행은 이렇게 쉽게 하면 일정한 기준의 이내에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고요. 그 기준에 좀 넘어서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비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 흡연과 음주와 성관계를 비행의 어떤 대상으로 많이 봅니다. 즉 20살 밑에 있는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물론 성인도 담배 피는 건 안 좋겠죠. 건강에는 안 좋지만 성인이 흡연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자기 돈으로 낸 담배를 사가지고 피운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사람은 없거든요. 왜? 어른이기 때문에 담배 피는 건 본인 책임의 행위니까요. 근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약에 담배를 물고 다닌다. 저도 선생님들 좀 꼰대인가 봐요. 지나가다가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 벌써 이제 30년 넘은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지나가는데 자식벌 되는 후배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일로 와봐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 왜요? 그랬더니 야 내가 그 고등학교 선배인데 어떻게 그 교복을 입고 담배 피우고 그래 막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바로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라는 얘기 끄는 것 같아요. 아저씨라고 해서 끄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학생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관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비행이라고 안이비 행할행자 써서 비행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나 우리 동양 선진화된 동양 사회에서도 흡연하고 음주 그 다음에 성관계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어린 경우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놓은 걸 비행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윤리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성과 관련한 사회 보편적인 규범 기준이 되겠고요. 성일탈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 용어도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바람 피는 거 있잖아요. 이걸 성일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이따 설명드리려는데 이거 관련된 문제들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일탈이라는 용어는 일상으로부터 탈출이라는 뜻인데 그럼 바람 피는 사람이 일탈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그 와이프나 허스번드 있잖아요. 남편이나 부인이 일상생활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상당히 배우자에 대해서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심한 모욕적 표현이기 때문에 일탈이라는 용어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불륜, 바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관련 용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최근에 온라인과 연결해가지고 오늘 디지털 성폭력이니까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스토킹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한 남자가 저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한 여자분을 막 따라다니는 게 보이시죠? 경찰 아저씨가 막 따라오고요. 이 스토킹은 영어로 STALKING 그래서 스토킹이라고 해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현상을 이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토킹의 문제점은 선생님들 저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도 스토커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 보면 저희 과는 남학생밖에 100% 남학생인 과였기 때문에 여학생이 없었고 저희 옆에 이제 무슨 다른 과 학생이 제가 아는 후배가 있었는데 저를 갑자기 찾아오더니 선배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무슨 다른 과 남자 선배가 맨날 따라다닌대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동기 2명하고 가서 무술 유단자들이니까 그 다른 과 그분을 때린 건 아니고요. 겁을 줬어요. 다음에 이름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 뒤로 이제 안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여학생이 뭐라냐면 나중에 저희 3명이 그 여학생한테 고기를 좀 얻어먹었는데 진짜 자기 죽을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을 뻔했다 그랬니 물어봤더니 가는 데마다 있더래요. 이 남자가 정말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자기가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이었는데 자기 원룸 있잖아요. 원룸 앞에까지 맨날 앉아고 담배 피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죽고 싶더래요. 너무 힘들더란 얘기죠. 선생님들 이 스토킹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냐면 이게 가장 악질적인 전 범죄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그러냐? 티도 안 나면서 티가 안 나요. 스토킹은 때리는 것도 아니고요. 와서 뭐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욕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옆에만 계속 어디 갈 때마다 보여요. 귀신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 공포감이 엄청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내가 어디에 이동한다, 어디서 뭘 하고 있다, 무언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다 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스토킹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방송에 좀 나가다 보니까 방송에서 제 이미지를 보시고 제가 뭐 유부남이 뭐 관계없이 스토킹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중히 잘 고쳐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이 스토커는요, 타고난 스토커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제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사람 있겠죠. 그 스타일 수도 있고요. 그 또는 요즘에 셀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예인은 아니신데 어떤 SNS 활동상에서 하시면 되게 유명해지는 분들 있잖아요. 사회적 명망가들. 또 정치인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단 내에서 약간 좀 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던가 아니면 말을 잘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스토킹을 당할 가능성이 좀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 즉 아주 평이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스토킹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여 화면에 보이시는 건 선생님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따라다닌 스토킹이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스토킹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 뭐냐면 개인정보의 거래입니다. 선생님들 그 인터넷이나 요즘엔 어플리케이션 많이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에서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가입을 하시면서 거기에 보시면 가끔 버튼, 예를 들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쓰시는데 거기 보시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내 지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 파일이나 이런 연락처 접근에 대해서 동의하는 칸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근데 이 급하시다 보니까, 그 앱이 필요하다 보니까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 체크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 과정에서 그 동의를 누르는 순간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연락처나 또는 내 관련된 자료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가만히 계시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돈 뭐 대출 뭐 가져가라고 한다던가, 실제로 뭐 이자 안 받고 꿔주는 것도 아니면서요. 또 무슨 사업이 있는데 뭐 사업 관련 투자라든가 이런 문자 많이 오죠. 저도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정보를 생각도 없이 그냥 거기다 집어 밀어넣다가 이런 피해를 저도 입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 활용도가 훨씬 높고요. 또 포인트 명인들 있죠. 저희 애기 엄마, 저희 와이프께서 포인트 명인이에요. 포인트 카드만 한 20, 30개 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포인트를 잘 모아갖고 그걸로 또 뭐 사서 쓰고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경제적 관념이 남성애보다 좀 강력하다 보니까 이 포인트 적립이나 또는 아시겠지만 그 인센티브 있잖아요. 자꾸 이용하다 보면 뭐 10번 이용하면 한 번 무료 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시게 돼 있는데, 그 과정상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이런 유출도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내가 어떻게 가입했는지 모르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일부 외국의 사이트나 다크웹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인터넷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나 저나 개인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노출이 되지 않은 어둠의 인터넷이 있습니다. 이 웹이 있는데, 이 다크웹에서 해커들을 대상으로 특정 여성이나 또는 자기가 스토킹하고자 하는 특정 남성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좀 해킹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나쁜 요구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최소한 50에서 심하면 300만 원까지 돈이 거래가 되면서 내가 스토킹을 하고자 하는 여성이나 또는 어떤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있잖아요. 뭐 주소나 주민번호 뭐 이런 것들, 심지어 계좌까지 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이 여성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상대방 이제 스토킹하는 남성이 다 알아내거나 이걸 회방을 놓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심지어 선생님들 이 해킹 정보까지 파악을 해서 여성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이런 SNS 공간 있잖아요. 개인 공간에다가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뭐 음란한 표현이나 또는 그 여성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표현들을 자기가 올린 식으로 올려서 아주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 온라인 스토커들이 그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원룸에서 혼자 사시거나 하실 때 요즘 노트북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노트북까지 침입을 하도록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갖고요. 이메일 같은 걸 하나 보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별다방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무슨 약, 커피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주로 가시는데 이런 쿠폰 같은 걸 보내드린 다음에 이 쿠폰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에요. 4,500원짜리. 그러면 내가 여기 이용을 많이 했으니까 이 회사에서 4,500원짜리 쿠폰 줬네? 이러고 눌러버리십니다. 그 순간에 그 여성분들 그 사용하시는 노트북이 해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웹캠이라고 아시잖아요. 웹캠 카메라가 있는데 이 웹캠 카메라가 노트북이 꺼진 상태도 작동을 해버립니다. 저도 이거 실제로 사이버 수사하시는 그 수사관들이 시연하는 걸 봤는데 제 노트북이 꺼진 상태인데도 웹캠은 살아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이 자기는 노트북이 꺼진 줄 알고 있는데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그거 사시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촬영이 되거나 아니면 랜선을 타고 그대로 온라인 스토커한테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온라인 스토킹 관련해서 예방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가입하실 때 일일이 다 적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막 사용하시다가 내가 어디서 가입돼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스토킹까지 이어졌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오셔서 제가 온라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찾아내는 과정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실제로 너무 쉽게 사막에서 바늘찾기 식으로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가입을 하시거나 어플리케이션 까실 때 내가 언제 깔았고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온라인 스토커들이 주로 원하는 게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인데요. 사용하시는 스마트폰하고요, 노트북을 주로 많이 노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에 여러 가지 본인 개인적 기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집에 나왔는데 스마트폰이 없잖아요. 안 들고 나오면 10km로 돌아가서 스마트폰 들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연락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업무용으로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의 장기화 됐죠. 심장하고 간 콩팥같이 된 거예요. 스마트폰이요. 여성들도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또는 노트북상에서 이상한 만약에 문자가 온다던가 또는 무슨 쿠폰을 준다고 오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심을 심기 위한 프로그램을 미끼식으로 보내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모르는 자에 의해서 하는 건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의 폰을 해킹할 목적으로 조금 친한 관계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공격적 성향을 발현하기 전에, 즉 욕하거나 막 때리거나 하기 전 단계에서 되게 잘하거든요. 이런 남자친구들이 잘하면서 그 다음에 어떡하냐, 내가 자기야 이 별다방 내 쿠폰 하나 보내줄 테니까 이걸로 커피 한 잔 먹어 하고 뭘 하나 보내줍니다. 관계는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눌러버리면 미러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이 미러가 뭐냐면 거울을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이쪽 거울을 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미러링 프로그램을 깔아서 피해자분들 핸드폰에 있는 모든 통화 내역이나 심지어 카카오톡 내용까지도 싹 다 그 스토킹 가해자가 볼 수 있는 이 실시간 전송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요. 주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기반으로 해서 따라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 기록 관리나 또는 통신 매체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철저하게 쓰시는 게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는 지름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들으실만 하죠, 선생님들? 네, 또 할게요. 가스라이팅이 있는데요. 이 가스라이팅도 선생님들 일반적인 가스라이팅과 온라인상의 디지털 가스라이팅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가스라이팅을 설명하기 전에 일반적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뭔지 몰라도 결국 항상 그 사람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이게 가스라이팅의 1번입니다. 문제는 이제 아시겠죠. 즉 내가 뭘 하는데, 그러니까 이성 친구 얘기하는 거죠. 이성 친구 남편도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 있어요. 부인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뭘 하다가 나중에 보면 사모님하고 얘기했는데 부인이 결정한 대로 그냥 진행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남편이 부인한테 야 이건 이런 거 아니잖아 막 이랬더니 부인이 뭐라냐,
자기는 너무 예민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자기를 무시하잖아. 여기 두 번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뭐든지 책임을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한테 몰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자주 변명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되게 이제 황당한 게 뭐냐면 앞에서는 잘하고요. 남들 앞에서는. 뒤에서는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 즉 가스라이터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왜 무섭냐면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지배하겠죠. 지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첫 번째 너무 잘해줍니다. 죽기 살기로 잘해줘요, 선생님들. 제가 그 범죄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피해자를 많이 만나요. 방송국에서나 수사기관에서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해서 많이 좀 뵀어요. 피해자를 뵀는데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스라이팅이 되는지 참 이게 좀 저는 어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뭐냐? 죽기 살기로 잘해줍니다. 이 표현이 편할 겁니다. 너무 잘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남자분이 여자분을 가스라이팅을 한다 했을 때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어마어마하게 잘해줍니다. 퇴근할 때마다 집 앞, 그 회사 앞에 차를 대놓고 있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자기 출근 시간 늦어지더라도 여자분을 치러다가 회사까지 데려다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여자분이 뭐 보고서, 사업계획서나 보고서를 써야 되면 주말에 만나갖고요. 그거 보고서 다 같이 써주고요. 너무 잘합니다. 심지어는 뭐 먹을 것도 챙겨다 주고 하니까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내가 저 남자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혼자였나 보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자기 물건이랑 포획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2단계로 어떻게 하냐면 2단계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쳐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스라이터들이 왜 무섭냐면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안 남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가스라이팅 대상이 여자분인데 제가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자기야, 내일이 내 친구 생일인데 그 영숙이 알지? 걔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갑자기 남자친구가 돌변을 해서 영숙이 나쁜 아이고 얘는 인간적인 말종이고 널 뜯어먹으려고 하니 그런 친구는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계속 이간질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영숙이란 친구는 저한테 우정이 있는 친구고요. 이 남자친구는 혹시 결혼할지도 모르는 애정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우정을 버리고 이 애정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영숙이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수진이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 영자도 날아가고 다 친구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 다음은 2단계 끝난 겁니다. 그럼 3단계에서 어떻게 되냐? 3단계 되는 시점에는 이 여성은 저 남자한테 100% 의존성으로 바뀝니다. 왜? 친구하고 연락이 다 끊겨버리고요.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고요. 24시간 365일 이 남자하고만 맨날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제 남자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발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여기 보이는 것 같이요.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네가 하는 판단은 다 잘못된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게 옳기 때문에 날 따라가라. 일부 죄송하지만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군집 생활을 하는 나쁜 종교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그런 사이비 종교에서도 이 가스라이팅 방식으로 해서 신자들을 포획을 하고 놓아주지 않는 이런 방식을 많이 진행합니다. 되게 나쁜 방법이죠. 근데 이게 선생님들 온라인상으로 전이가 되는 가스라이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스라이팅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다시피 특정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린 다음에 그러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판단도 못합니다. 그 상황에서 난 이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어떡하냐?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죠? 내가 아니면 너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네가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내가 너 옆에 있으니까 네가 무시를 덜 당하는 거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내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화냈다고 너까지 이렇게 들으면 안 되지. 이건 지금 이해해 주는 거 아니야. 너가 잘 되려고 내가 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요. 심지어 선생님들 요거 제일 중요해요. 이거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온라인 가스라이팅이든 이게 오프라인 그 대놓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든 간에 상대방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 방식으로 외모까지 갖추도록 얘기하는 게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제 집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 강의할 때 저희 모시고 사는 아버지 어머니 자꾸 써먹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머리를 짧게 자르신 게 제가 알기로 40대 중반에 자르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여기 있잖아요. 머리 뒤로 내려가는 생머리로 주로 사셨어요. 정말 불편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어머니를 뵈면 머리 감으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시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또 린스하고 샴푸까지 바르시려면 이 정도면 적당히 바르는데 요까지 내려가니까 힘드셨겠죠. 허리까지 내려가셨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40대 중반에 머리를 한번 자르고 파마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는 겁니다. 왜?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된 게 머리를 왜 잘라갖고 나 이렇게 기분 안 좋게 하냐 이거죠. 그때는 저가 왜 아버지가 그런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스라이팅, 아버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셨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꾸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벌벌 기면서 잘 사세요.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가스라이터들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이 남성 가해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여기와 같이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머리카락도 하고 다녀야 돼, 헤어스타일도 하고 다녀야 되고 화장도 그 모양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성들은 저 남자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이쁜 모습을 저 남자는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바비 인형 증후군이라고 해서요, 여자친구를 하나의 인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색깔도 내가 붙여주는 가발에 따라서 그 색깔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옷 입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무서운 건 맨 밑에입니다.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심한 말을 해놓고요. 그럼 선생님들 이게요, 온라인이나 디지털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할까요? 역시 유사합니다. 온라인이나 디지털 상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처음에 채팅으로 하겠죠, 주로. 예, 친구끼리 많이 발생하는데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챙겨주는 척 하면서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지금 어디 있겠니? 쉬는 날인데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친구 있잖아요.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죠. 친구한테 거의 뭐 10분에 한 번씩 문자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이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고 이 사람한테 애정을 보이고 이 사람을 신경 쓰는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친절한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마움을 느끼겠죠. 또 요즘에 또 하나 문제점 뭐냐면 저희가 살던 기성세대는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많이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저희 때는 뭐 제가 어릴 적에는 뭐 삐삐라는 것도 보기 어려웠었고요. 뭐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다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공중전화 20원 들고 가서 전화하는 게 다였던 시대에 전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소통이란 건 만나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게 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또는 뭐 직장에 있는 동료조차도 오히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채팅하는 게 훨씬 대화량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집에서 저희 세 자녀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 가족 단체 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 아이들하고 대화 나누는 양이 훨씬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이제는 온라인 채팅 있잖아요. 즉 글자를 쳐갖고 보내는 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의사소통의 주 수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면 대화를 그만큼 많이 나눈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자꾸 이간질해서 하나씩 잘라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저 사람한테 완전히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때부터 문자 메시지로 지시와 명령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디지털 가스라이팅의 최고 그 기술자가 제가 이제 잡는 데 참여했던 조주빈이었습니다. 박사방 아시잖아요. 조주빈 같은 경우에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 메신저, 이것도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중동에 지금 서버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외국의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메신저로 자기가 목표로 삼은 여성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표적으로 삼고요. 이들을 갖다가 채팅으로 문화상품권을 줄 터이니 문화상품권을 받는 순간에 뭐 학생증이나 있잖아요. 자기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포획을 하는 거죠. 포획을 하고 나서 160에서 170만 원의 디지털 코인 있잖아요. 그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가상 암호화폐들을 비용으로 받고 그 여학생을 초청을 해서 집단 공격을 했던 게 조주빈이 주도했던 박사방 그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부모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 채팅 같은 거 하는 자제분들이 저 다 아실 거예요. 제 자제들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자녀분들이 채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걸 물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너 채팅하는 아이가 몇 명이니? 하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3명, 4명의 친구하고 교대로 채팅을 한다면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친구들이 즉 잘린 상황은 아닌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내 자녀나 또는 내 직장에 있는 후배가
특정 선배나 특정 친구만 하고 한 명하고 1대1 애인도 아닌데요. 그 친구랑만 계속 채팅을 하고 있고 모든 그 협의를 그 친구랑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스라이팅을 온라인이나 디지털상으로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극단적이지만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가스라이터한테 경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라인 가스라이터나 디지털 가스라이터들은 내 포획물이 도망가는 상황을 용납을 못합니다. 왜? 내가 얘를 지금 데리고 놀아야 되고 얘를 지금 괴롭혀야 되고 얘가 내 시중을 드는 내 저기 밑에 있는 저기 부하인데 얘가 갑자기 나로부터 독립을 해? 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거나 심지어는 오프라인으로 나타나서 만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무릎 꿇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테니까 나한테 다시 돌아와. 이런 비굴함까지 보여주는 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들의 일반적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차트를 왜 길게 열어놨냐면 이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터라고 거의 단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혹시 나는 또 그렇지 않냐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스라이터들이 대부분 이제 저랑 만나면 뭐라냐면 자기가 가스라이터인지 몰랐대요. 가스라이터 맞거든요. 왜? 지금 이런 얘기하면 가스라이터잖아요. 예. 절대로 그 사람의 행동권에 제약을 하고 그 사람의 사고의 어떤 자율성까지 무너뜨리면서 내가 통제하려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고요. 이걸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또는 내 친구들, 내 선배나 후배 또는 내 자녀들이 당할 수 있지 않냐, 이거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디지털 성폭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 디지털 성폭력 중에 쉽게 얘기하면 그 컴퓨터나 인터넷상에 막 올리는 거 말고요. 회선상에 올리는 거 말고요. 그냥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성폭력을 오프라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착취물이나 몰래카메라라고 요즘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둑 촬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찰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카 촬영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소지하는 행위나 동의하에 촬영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지 유포하는 경우, 이거 참 안타깝지만 극히 일부지만 일부 여성들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관계 과정을 남자친구가 나 이거 찍어도 돼? 그러면 남자친구가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냥 찍어도 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다 찍어놔요. 왜? 남자 입장에서는 이걸 찍는 것 자체가 나쁜 행위라는 걸 알지만 여성분이 동의를 하면 그래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약간 그 유행심에 이런 식으로 동의하는 내용을 찍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에 촬영한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걸 소지하는 것도 요즘은 처벌하고 있고요. 이걸 또 유포하는 행위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이미지 도용을 통해서 이미지를 획득을 해갖고요. 이걸 갖다가 2차 그 가해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딥페이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예, 딥페이크 또는 페이크 포르노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이것 때문에 심각해요. 뭐냐면 그 외국에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이웃한 나라 중에 합법적으로 이제 그 성인물 있잖아요. 실제 이제 성관계하는 게 실제로 이제 유통이 되는 나라가 우리 근처에 하나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여성들 배우들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유사하게 생겼잖아요. 이웃한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 그 여성의 사진을 닥친 대로 모읍니다. 이분은 이상한 거 찍은 적 없어요. 뭐 야한 행동이나 한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찍는 게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여러 가지 SNS 형태의 여자분들이 사진을 올리시잖아요. 올리면 그 사진의 얼굴만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이제 취합을 하는 겁니다. 취합을 해서 이것을 이제 3D 입체 영상으로 가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합성을 해갖고요. 일본에서 뭐 일본이라 말 수도 있게요. 예, 일본에서 나오는 성인 영상물에다 그 여성의 얼굴을 합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합성한 내용이 선생님들 티가 났어요. 티가 나가지고 에이 이거 저기 가짜야, 이거 저기 이게 합성한 거야, 이렇게 알았는데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 AI 기술 아시잖아요. 이 얼굴 합치는 기술이 너무나 안면인식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일부 이제 경찰에 자기는 찍지도 않았는데 성관계하는 말도 안 되는 영상이 유출이 됐다, 이거 좀 잡아달라고 하면 영상을 보는 순간에 수사관이나 담당자들도 기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여성분이 실제 찍지 않았냐 의심할 정도로요. 너무 합성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제가 아예 그 대학생이나 젊은 이제 여고생이나 여중생들 특강을 가끔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웬만하면 온라인상에 자기 사진 올리지 마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뭐 개인의 사생활을 제약할 수 있는 제가 뭐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다 진리일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최근에 그 딥페이크라고 해서 이런 그 합성을 해서요,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그 여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목적으로 유포시키는 나쁜 악질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도요, 이 온라인 디지털 성폭력이나 또는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과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부도 아시겠지만 서울부터 해서 각 지역에 1366이라고 해서 디지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디지털 성폭력을 도움을 주는 공식적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366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지우는, 삭제하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이 바다하고 똑같아요. 이 온라인상의 이 디지털 이 상황이, 이 세계가 우리 지구에 있는 바다하고 똑같아요. 좀 무슨 얘기냐, 바다에 한번 풍덩 빠지면 망망대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금목걸이나 금반지 있잖아요. 한 몇백만 원씩 떨어뜨리잖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한번 이 디지털 세계라는 바다, 디지털이라는 하나의 바다에 그 여성과 관련된 성 합성물 있잖아요. 불법적인 디지털 합성물이 한 번 더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걸 삭제를 하더라도요, 한 몇 달 이후에 다시 그 영상이 어떻게든 부활이 돼 갖고요, 돌아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구청과 같은 기초정부가 해서는 안 되고요,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일부 그 가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는 아니죠, 너무 많죠. 많다 보니까 피해자들을 일일이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은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같은 학자들이 자꾸 이제 중앙정부에다 얘기를 하면 일정 부분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개인의 사진을 올림에 있어서 나를 공격을 하고자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진 일부 남성들이 있다면, 그 남성들이 이걸 합성을 해갖고요, 저렴한 가격에 합성을 해주는 이 온라인상의 사이버 이 나쁜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는 건, 자기의 사진이나 또는 합성된 사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여성이나 남성이 있다면 그 즉시 바로 1366 센터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지워줄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빨리 붙어야 되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해당 올라간 사이트에 이 영상은 불법 영상물이니 앞으로 올리게 되면 경찰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설령 당신들이 외국 사이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찰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 일정 부분 삭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머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시면서 시간을 너무 보내시는 건 큰일 납니다. 창피할 거 없습니다. 왜? 피해를 입었다면 빨리 피해를 수습해서 피해가 확대를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 창피한데 이걸 내가 언제 얘기하지? 하루 이틀 3일 지나다 보면 본인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제 내가 촬영하지 않은 영상이 막 돌아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신속하게 빨리 신고해 주시는 게 본인이나 또는 이걸 도와주시던 기관 입장에서도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포형 가해가 있는데요. 이 유포형 가해는 촬영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상대방 본인의 직접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비동의하에 유포해버리는 겁니다. 쫙 그냥 뿌려버린다고 저희 표현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방금 앞에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동영상이나 성 관련된 어떤 성적인 섹슈얼한 내용을 담은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요즘엔 참 문제가 뭐냐면 그 여성이나 남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분의 주민번호나 거주지 있잖아요. 주소 있잖아요. 무슨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뭐 신체적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뿌려대는 겁니다. 왜? 그냥 알아서 수습하라 이거죠. 이거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폭행 관련된 이미지나 사생활 관련된 이미지, 그 다음에 도찰 이미지, 변형 이미지, 아까 말했던 변형 이미지는 합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목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목적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만 하나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가해, 유포하는, 마구잡이식의 유포형 가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제작형 가해가 있는데, 제작형 가해라는 건 말 그대로 제작을 해가지고 이걸 뭐 유포하는 건 놔두면 되고요. 제작을 해서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 보시면 집단 성폭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주빈이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피해 여성이나 여학생들을 온라인의 집단 대화방에 초청을 해서 못 나가게 협박을 하고요. 협박을 한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방송상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다 시행하도록 하는 이런 악질적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이런 범죄가 발생할 때 이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알바생이거나 여고생들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지금 현재 외관적으로는 성숙한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22살, 1살 정도 되면요, 성인은 성인이죠. 법상으로는 성인인데 사회 경험을 많이 안 하셨잖아. 이분들이 안 하시다 보니까 그냥 뭐 알바 중에 뭐 그냥 뭐 이런 뭐 저기 정보 수집하는 알바다, 아니면 뭐 문자 메시지만 몇 개 보내는 알바다. 근데 우리 학생 저기 뭐야, 우리가 저기 학생한테 만나진 않았는데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이나 아니면 현금 대용을 쓸 수 있는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려면 학생증이나 주민증을 알아야 되니까 보내달라. 그럼 이게 보내주잖아요. 그럼 보내주면 그 여자분 얼굴을 합성을 해갖고 다른 있잖아요. 나쁜 걸 만들어서 보내준 다음에 겁을 먹이게 하고요.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응 방안이나 예방책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많이 다니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제 말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상한 사람이 접근을 해갖고 알바시켜 줄 테니까 문화상품권이나 편의점 상품권을 준다 하면 전부 다 범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젊은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런 나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는데 설마 그러겠어 하는 이런 선한 그 어린 천사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못하면 본인이 씻을 수 없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보호자나 또는 그 주변에 계신 뭐 선생님들이나 또는 지역 유지분들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오늘 강의는 우리 구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지역 유지분들도 많이, 리더분들도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셔갖고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참여형 가해가 있죠. 예, 참여형은 뭐냐면 모욕성 댓글을 막 달거나 게시글에다가, 또 가해자에 대해서 뭐 성폭력을 유포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온라인상,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공격을 한다든가 뭐 이런 행위들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나빠요. 사실은 선생님들, 소비형 가해인데 뭐냐면, 온라인상에다 나와 있는 그 나쁜 동영상이나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를 받아다가 이제 수집을 해가면서 돈을 주고 사면서 구입을 하면서 이 시장을 형성하는 이 나쁜 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이게 개별적으로 뭐 특강을 형식으로 한다면 실제 사례에 대해서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강의를 해드릴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 형태로 좀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제 사례에 관련해서 다 알려드릴 수 없다는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언어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표현해드리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거의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요. 선생님들, 이 온라인 그루밍도 최근에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그루밍이 뭐냐면, 그루미요 선생님들, 그 뭐라 그러나 마부 있잖아요. 마부. 예, 마부. 이게 이렇게 때리면요, 말이 이렇게 마차를 끌잖아요. 그래서 그루밍은 뭐냐면 마부가 마차를 운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루밍 자체가요. 즉 이게 처음 들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루밍의 어원을 잘 모르시는데, 그루밍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내가 완전히 억압을 해서 통제하는, 아까 가스라이팅하고 좀 유사한 부분인데, 이 그루밍은 뭐냐면 마부가 마차를 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들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을 마부라고 하잖아요. 이 나쁜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자기가 마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루밍의 피해자들이 그 마부의, 쉽게 얘기하면은 그 말 역할을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까 얘기한 가스라이팅과 비슷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주로 1대1 관계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이제 배우자나 또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진짜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는 집단성을 띠거나 또는 여러 명의 집단이 한 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착취하거나 이 사람의 어떤 노동력 같은 걸 빼앗아가는 이런 것들을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선생님들 그 카톡이나 그 온라인 메신저상에서요, 친구 4-5명이 한 학생이나 한 친구를 동료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친구의 멘탈을 완전 정신세계를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우를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온라인 그루밍을 당하는 피해자들 만나보면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거 알면서 그렇게 당했어요? 왜 돈 뺏기고 왜 온라인상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다 하고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얘기가 되게 뭐냐면 그 친구들이 처음에 너무 잘해줘 갖고요,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잘하는 사람은요 너무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잘해주니까 아, 저 친구들 4-5명이 나한테 좋은 친구구나 하고 하다가 나중에 집단 린치를 당하면서 그들한테 있잖아요, 그냥 노예같이 지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도 실제로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프라인 있잖아요. 오프라인. 즉 저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오프라인 생활과 온라인 생활이 일정 부분 비율이 좀 맞아야지 온라인 그루밍이나 온라인 가스라이팅, 온라인상의 뭐 어떤 성적 착취나 노동력 착취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온라인으로만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고요, 온라인으로 직장 선배들하고만 대화 나누고요, 온라인으로만 가족 친구들하고 뭐 얘기를 한다 하면 이게 내 소통의 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와전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방어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도 3명을 키울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 나눌 때 최대한 나누고, 여러 친구랑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친구들하고 채팅할 때도 여러 명하고 나누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 인간의 소외 현상이 좀 강화되고 있고요. 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격리돼서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온라인 쪽을 기반으로 메신저도 보내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위험성이 뭐냐면 인간은 원래 개별적으로 직접 만나고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신체적으로 이렇게 스킨십도 하면서 지내는 게 인간이란 원래 동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황을 가지고 이거 전부 다 충족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악의 세력들이 온라인상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실제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댐데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지금 젊은 세대와 같이 모든 소통을 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통과 오프라인 소통을 균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를 듣는 젊은 선생님들도 온라인상의 내용이 이 세상의 진짜 실체는 아니다, 오프라인이 실체 세상이지 온라인 세상이 실체는 아니다, 이걸 좀 생각하셔서 쉽게 자기 어떤 그 대화 소통에서의 기본적인 룰을 정하고 좀 자기를 보호하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 선생님, 제가 강의가 좀 짧고 막 말이 빨랐는데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온라인상에 있는 내용들은 실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의심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보호를 하셨으면 하는 게 마지막 부탁 말씀입니다. 이걸로 강의 마칠게요. 감사합니다.